아주 어렸을 적 얘기야. 내가 6살쯤 됐을 때 나와 우리 부모님은 전북 익산이었던 그 당시에는 일이라고 불렸던 시골 외갓집에 놀러가게 됐어. 지금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시골틱한 허름한 집이었어. 외할머니, 외숙모, 삼촌, 이모들 모두 서울에서 간만에 놀러온 나를 엄청 반겨주셨지. 그때만 해도 놀거리가 많지 않았고 고작 해야 갯벌 가서 털개 잡고 사촌 형들과 전쟁놀이 하는 거 이외에는 별거 없었지. 그러던 와중에 우리 식구 모두가 근처 저수지에 가서 고기나 구워 먹기로 했어. 한여름이다 보니 저수지 물에서 수영도 할 겸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우리 식구가 놀러간 저수지는 사람들 손을 많이 타지 않는 곳이라서 엄청 깨끗했던 걸로 기억해. 고여있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깨끗했지. 당시 우리 아빠가 구입해준 아동용 구명조끼를 입고 나는 물속으로 한 발자국씩 천천히 들어갔어. 그때 처음 들어가 본 저수지에 대한 느낌은 고여있는 물이라 미지근했어. 수영하기는 딱 좋은 온도였지. 저수지의 깊이는 3-4번 내디디면 무릎 정도까지 왔고 좀 더 들어가면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확 빠져들었으며 땅에 발이 닿지 않자 순간 겁이 덜컥 났지만 이내 그 느낌에 적응이 되었어. 나 혼자 물속에서 노는 건 처음이었거든. 아빠가 사준 구명조끼 덕분에 나 혼자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어.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밖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우리 식구들은 나를 쳐다보고 손을 흔들어주며 말했어. 너무 멀리까지 가면 안 돼. 나도 삼촌들과 이모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줬지. 너무 신난 나머지 난 양팔을 들어 만세를 외쳤어. 그런데 그 순간 내 체구에 비해 약간 헐렁거리던 구명조끼에서 몸이 빠져버린 거야. 만세를 외쳤을 때 내 몸이 분리되어 조끼만 물에 둥둥 떠버린 거지. 그날 처음 물속에 빠져본 날이었어. 너무 놀란 탓에 난 사력을 다해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게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 그때 잠시 보인 건 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던 가족들의 외침과 나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속에다 몸을 내던진 우리 막내 삼촌의 모습이었어. 그렇게 난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 내 등이 저수지 바닥을 향해 내려간다는 느낌이 났고 숨을 쉴 수는 없었지만 당시 기억으로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이 왠지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어. 뭔가 부드러운 깃털이 내 몸을 간지럽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 하늘하늘한 무언가가 내 등을 감싸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기분. 지금도 그 느낌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가라앉는 순간에도 난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어. 물살을 가르며 나를 향해 다가오는 우리 삼촌의 모습을 말이야. 나를 향해 손을 뻗어오는 삼촌을 보는 순간 안도가 느껴졌지만 그것도 잠시. 나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 커지더니 물 밖으로 황급히 올라가 버렸어. 그 어린 나이에도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그 후에 물속에서의 기억은 없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익산 시내에 위치한 병원이었어. 결국 우리 막내 삼촌이 나를 구해낸 거였지. 근데 주위를 둘러봐도 막내 삼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나를 무트로 끌어낸 직후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고 해. 그리고 병원에서 하루를 머물고 외갓집에 갔을 때야. 다른 식구들은 서울로 올라가는 우리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다들 밖에 나와 있었는데 여전히 막내 삼촌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 조카들 중에서도 나를 가장 이뻐하던 막내 삼촌이었는데 말이야. 어린 마음에 너무도 서운하게 느껴졌지. 외할머니께서 서운한 표정으로 서 있던 내가 안쓰러웠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지금 막내 삼촌은 몸이 아파서 누워있단다. 그 이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흘러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외갓집을 놀러 갔을 때야. 난 우연찮게 외갓집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지. 그때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나를 구한 이후로 우리 막내 삼촌은 매년 여름 이맘쯤만 되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던 나는 3일 밤낮으로 막내 삼촌에게 매달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 거냐고 물어봤어. 그리고 드디어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있었지. 익은 김치 한 점을 입에 문 채 소주를 들이키던 삼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내가 널 구하러 물속에 들어가 네 손을 잡으려 하는 순간 난 똑똑히 봤어. 네 등 뒤에서 긴 머리카락을 나풀거리며 서 있던 여자 시체를 말이야. 퉁퉁하게 불어버린 얼굴인데 눈동자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당시 나를 문득 스쳐가던 삼촌의 모습이 순간 떠올랐지. 그때 나에게 손을 뻗으며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을 한 채 물 밖으로 황급히 빠져나가던 삼촌의 모습을 말이야. 단지 숨을 참지 못해 나갔던 게 아니었단 걸 알았어. 그 이후로 매일 가위에 눌려 힘들어했다던 삼촌이 안쓰러워졌지.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그 당시 실종 신고된 여자가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던 거야.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나를 구해줄 때의 삼촌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 더, 내 등을 간지럽혔던 그 부드러운 촉감까지 말이야.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다. 후배는 사형제의 막내고 그중 첫째 형이 겪은 일이다. 그 형이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의 일이다. 어느 날 형은 친구 몇 명과 함께 근처 공터에서 야구를 하며 놀고 있었다. 공터 주변은 잡목림으로 둘러싸여 어슴푸레했고 야구를 하던 형이 문득 숲 쪽으로 눈을 돌리자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로 나무 뒤에서 얼굴을 반만 내밀어 이쪽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모르는 아이였지만 계속 이쪽을 보고 있었기에 형은 혹시 같이 놀고 싶은 건가 싶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함께 놀자고 말을 건네기로 했다. 그렇게 야구를 그만두고 숲으로 다가간 후 같이 놀자.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던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나무 뒤로 쏙 숨어버렸고 형은 여자아이가 부끄러움을 타는 것이라 생각했다. 저기... 그리곤 나무 뒤편을 봤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 근처를 둘러보자 조금 떨어진 나무 뒤편에서 아까처럼 얼굴을 반만 내민 여자아이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형은 다시 말을 걸기 위해 여자아이에게 다가갔지만 여자아이는 또 나무 뒤로 숨어버렸다. 그런데 여전히 나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들 모여 나무 주변을 찾았지만 여자아이는 없었다. 그런데 또 저편 나무 뒤에서 여자아이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다시 가까이 가도 얼굴을 숨기고 나무 뒤를 보면 온데간데 없었다. 게다가 여자아이가 움직이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어느샌가 다른 나무 뒤로 가 있기도 했다. 그런 일이 몇 번이고 거듭되니 형과 친구들도 슬슬 기분이 나빠졌다.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이 돌아가자고 말을 꺼내자 다들 집에 가기 위해 여자아이는 내버려두고 돌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 아까 그 여자아이가 뭔가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죽어! 죽어! 그 녀석은 뒤를 보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아이가 전봇대 뒤에 숨어 얼굴을 반만 내밀고 있었다. 이제 기분 나쁜 수준을 넘어 다들 겁에 질려버렸다. 도망치자!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다들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앞을 바라보니 분명 아까 전까지 뒤에 있었던 여자아이가 앞에 있는 전봇대에서 얼굴을 반만 내민 채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형과 친구들은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그리고 형은 눈을 감은 채 전봇대 옆을 지나 전속력으로 집까지 달려간 후 벽장에 틀어박혀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내내 울고 있었다고 한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뒤돌아봤는데 거기에도 있던 거야. 전봇대 뒤에서 고개를 반만 내밀고 날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 이후 그 여자아이는 2번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한다. 사실 벽지는 색만 이쁘면 됐지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나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 그때는 내가 새내기였던 14년도였어. 집이 조금 멀기도 하고 자취 한번 해보고 싶어서 2월 초부터 열심히 원룸촌을 돌아다녔어. 그런데 집을 구한다는 게 썩 쉬운 일이 아니었단 걸 알았어. 월세가 싸면 대학이랑 멀고 대학이랑 가까우면 비싸고 가까운데 월세가 싸면 벌레가 나오는 방이었지. 휴, 이러다가 양락 없이 1시간짜리 통학하겠네. 그렇게 실망을 하고 있을 무렵 한 원룸을 찾았어. 당시 월세는 20만 원밖에 하지 않았고 학교하고는 어찌나 가까운지 비비탄 총을 쏘면 강의실까지 닿을 것 같았어. 그리고 도배까지 새로 해서 벌레 따윈 나올 것 같지 않았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방만 유난히 도배를 새로 했더라고. 그 당시 나는 호구처럼 순식간에 사인했고 얼마 되지 않는 짐을 풀었지. 그리고 며칠간 꿈자리가 조금 뒤숭숭하거나 잠에서 깨고 나면 몸이 찌뿌둥하곤 했지. 특히 술 마시고 들어온 날은 다음날 내가 반죽음이 되곤 했지. 난 숙취가 심했거니 하고 무시하긴 했지만 말이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개강 총회 날에 일어났어. 나는 유난히 들떠서 평소 주량보다 조금 많이 마셨거든. 그래도 정신머리는 붙어 있어서 용케도 집까지 걸어 들어갔어. 그런데 문을 연 순간 갑자기 구역질이 나오는 거야. 난 처음엔 술 때문인 줄 알았어. 하지만 고작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니었지. 마치 심령 사진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고 사진 전체가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는 느낌. 내 방안을 보는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방 전체가 일그러져 보이고 서 있으려는 다리가 자꾸 풀리는 거야. 그리고 조금씩 짙어지는 역한 냄새가 났었어.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해. 비릿하면서도 냉장고에 오래 방치된 살코기 같은. 하지만 피냄새는 아니었어. 난 뒷걸음질 쳐서 원룸 밖으로 나왔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지. 그렇게 한 개피 태우고 내 방으로 올라갔는데 여전히 그 역겨운 냄새가 났었어. 무슨 용기였는지는 모르지만 난 내 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코를 킁킁거렸지. 난 무슨 냄새인지 증거를 찾고 싶었어. 분명 내가 음식물을 안 버려서 냄새가 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 냄새는 사방에서 나고 있었어. 정확히는 벽에서 나고 있었지. 사방의 벽에서 말이야. 난 뭔가에 홀린 듯 부엌에서 칼 하나를 가져와 책장 뒤편의 벽지에 칼질을 했어. 분명 이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그때 내 생각이 맞았어. 시멘트 벽이라서 회색일 줄 알았는데 무언가 붉은색이 보이기 시작했어. 아, 이거였구나. 보는 순간 느낌이 왔고 난 칼질을 조금 더 넓게 해봤어. 벽지 까짓 거 물어주면 되지. 그땐 뭐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그 붉은색이 벽지가 아니라 한자였던 거야. 무슨 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벽면이 부적인 것처럼 붉게 적혀 있었어. 그때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나는 미친놈처럼 벽 한 면에 붙은 벽지를 칼로 뜯어냈어. 그러고 나서 보니 벽면 전체에 빼곡하게 붉은 한자가 적혀 있었어.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난 순간적으로 칼을 떨어뜨리고 뛰쳐나왔어. 그날 밤은 꽈방에서 보내게 되었고 다음날 주인 아줌마한테 연락했어. 아줌마, 저 방 빼야겠어요. 알았어. 역시나 그 아줌마는 다 알면서도 나에게 세를 준 거였고 도배값은 아줌마가 낸다고 해서 말았지. 그 후부터는 졸업할 때까지 그냥 통학했고 다시는 모르는 벽에 기대서 자고 싶지 않았어. 지금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룸에서 살고 있지만 주인 몰래 벽지 살짝 뜯어서 확인해보고 계약했어. 다행히 그때처럼 한자가 붉게 새겨진 원룸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몇 군데는 있긴 했어. 이 이야기는 1999년 우리나라가 IMF였던 시절이야. 그 당시 우리 부모님은 악기를 만드는 공장에 함께 다니셨고 IMF가 무색하게
오히려 급여도 오르고 적금도 모여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아파트를 살 기회다 싶어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셨어. 근데 5년도 안 된 아파트가 유독 저렴하게 나온 거야. 하지만 그 아파트 중 그 집만 말이야. 1307호. 엄마 아빠는 이 집이 왜 저렴한지 의심도 하셨지만 부동산에선 주인이 급돈이 필요해 싸게 내놨다고 하더래.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 말을 의심할 사람은 없었을 거야. 그래서 그 집을 보러 갔고 집은 정말 좋았어. 13평짜리 빌라에 살던 우리 가족이 새로 지어진 32평짜리 아파트를 봤으니 오죽했겠어. 그래서 속전속결로 그날 바로 계약을 하게 됐지. 근데 그때 당시 4살이었던 내가 엄마에게 말했대. 엄마, 저기서 누가 쳐다봐. 보긴 누가 봐. 아무도 없구만. 엄마는 그냥 넘겼지만 그게 시작이었어. 우리는 집이 공실이다 보니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집으로 이사를 했고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대. 화장실도 2개,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고 평소 꿈이었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집이 현실이 되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2, 3주가 지나고 나서부터였어. 밤에 잠을 자고 있으면 베란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소리가 나서 베란다로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엔 13층이라 바람소리가 들리는 건가 싶었대.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점점 명확해지는 거야. 누군가가 밖에서 두드리는 듯한 소리와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 결국은 두꺼운 커튼을 달고 살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밤마다 내가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가위에 눌렸어. 엄마와 아빤 너무 걱정이 되어서 용하다는 무당집으로 찾아갔대. 너네 가족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최근에 이사했나? 무당이 물어보더래. 그래서 엄마는 맞다며 그럼 집 좀 봐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고 무당과 함께 집을 방문했어.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당이 말을 하더래. 저놈 키가 왜 이리 커? 독한 놈이네. 너네는 감당 못할 놈이야. 그냥 집 팔고 이사해. 엄마는 더 이야기해달라고 해도 속 이야기까지는 못한다고 했고 결국 부동산에 방문한 부모님이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어.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부동산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고만 일관하더래. 결국 우리 집은 집을 내놓고 다른 집을 알아보게 되었어. 그렇게 다른 집을 알아보러 부동산을 다니는데 한 부동산에서 우리가 내놓은 집 이야기를 하더래. 얼마 전에 싸게 나온 집이 있는데 혹시 종교가 있냐고 묻더래. 그때 엄마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알 수 있겠다 싶어 그 집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무교라고 했대. 그러면 이 집은 걸러야겠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그 집이 원래 작게 미싱 사업을 하던 아줌마가 어렵게 자식 2을 키우면서 꿈꾸던 집을 장만한 집이었대. 거기다 융자를 잔뜩 껴서 말이야.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미싱 사업이 쫄딱 망했고 그 아줌마는 버티다 못해 결국 그 집 베란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해. 그런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시 이사를 가는 찝찝한 집이니 들어가지 말라며 혹시 종교 있는 사람이 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한 거래.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목매달아 자살한 귀신은 목이 늘어져서 키가 커 보인다고 해. 이 이야기는 내가 저녁 후 노원에 있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이야기야. 전역하고 복학을 바로 하다 보니 돈이 부족했던 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노원에 한 패밀리 레스토랑 구인 광고를 보게 된 거야. 그 구인 광고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시급이 더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바로 대박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알바를 구하게 되었고 레스토랑 알바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막 전역한 건강한 남자인 내가 이깟 레스토랑 아르바이트가 뭐가 힘들겠어. 오히려 즐거웠지. 내 아르바이트 목적은 대학교 학비였기 때문에 야간 청소까지 했어. 야간 청소를 하면 시급도 1.5배에 택시비까지 지급되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레스토랑에 4개월 정도 일하고 있었을 때 일이야. 레스토랑은 각각 파트가 나눠져 있었는데 SPC, 웨이터, 바, 주방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 나는 SPC라는 파트에서 일했는데 입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오면 자리를 안내해주고 이벤트 메뉴 같은 걸 설명하는 일이었어. 자리를 안내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파트와 소통이 가능한 무전기를 귀에 꽂고 있었고 하루는 야간 청소를 하던 중이었어. 야, 혹시 아기 우는 소리 안 들렸어? 바에서 일하는 누나에게 무전이 왔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물었지. 난 당연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우리 레스토랑이 백화점 안에 있던 레스토랑이라서 영업이 종료되면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거든. 아니요?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 난 무전으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이야기했어. 아니, 아까부터 계속 아기가 울면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에이, 잘못 들었겠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 야, 오늘은 들리지? 아기 우는 소리 들리지? 그 누나가 또 무전기로 물어본 거야. 그런데 나는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 뭐야, 누나. 무섭게. 일부러 저 놀리는 거죠? 그러자 그 누나는 정말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 야, 너야말로 진짜 장난치지 말고 아기 소리 진짜 안 나? 홀쪽 야간 청소 인원이 총 4명이었지만 아기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 누나 한 명뿐이었어. 그래서 다들 누나 귀가 화한 거 아니냐며 건강을 걱정해줬어. 그런데 그 누나가 그런 소리를 한 뒤로 왠지 매장 분위기가 으스스하고 계속 신경은 쓰이기 시작했지.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난 후 바에서 일하는 누나가 몸이 갑자기 안 좋다며 4일 정도를 쉬게 된 거야. 그리고 그 후 몸이 괜찮아졌다며 다시 출근을 했어.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어. 그날 야간 청소 시간이었지. 그날도 어김없이 바에서 일하는 누나가 말을 하는 거야. 야, 진짜 아기 울음소리 안 들려? 그래서 난 바 쪽을 쳐다봤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바에서 누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난 깜짝 놀라 무전기로 바로 대답을 했지. 누나, 바에 저 사람 누구야? 그러자 누나는 바 테이블 아래를 청소하다 고개를 들고 아기 엄마와 아기가 안 보인다는 듯이 두리번거렸어. 어디? 바 1번 테이블 앞에 있잖아, 누나. 그러자 누나가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그 아기 엄마를 통과해서 지나치는 거야. 누나가 아기 엄마를 통과해서 걸어가니까 아기 엄마가 누나를 휙 돌아보면서 노려보는데 그때 소름이 쫙 끼쳤지. 누나! 난 순간 크게 소리쳤고 그 순간 아기 엄마는 어느새 사라지고 누난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 왜? 그때 내가 식은땀을 너무 흘려서 사람들이 아픈 거 아니냐며 걱정해줄 정도로 말이야. 나는 그 바에서 본 것들을 누나에게 말해줬고 그 후 나와 누나는 일주일도 안 돼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 군 생활 중에 겪은 실화다. 난 육군으로 입대했지만 특이하게도 배를 타게 됐다. 그리고 항상 정해진 기간마다 배를 타고 파견을 가는 생활을 했었다. 한 파견지에 가게 되면 타 군의 협조하에 훈련용 배에 우리 배를 뒀었다. 그 타 군의 배는 항상 쓰이는 것이 아닌 특정 기간에만 쓰이는 배였다. 그렇기에 해당 군의 경계 근무는 그냥 CCTV로만 이루어졌고 실제 병사들이 배치되지는 않았다. 그날따라 내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보고 후 그 타군의 배에 남아 쉬고 있었다. 칠흑과 같은 암흑 속 좋지 않은 몸 때문에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 하이힐을 신은 사람이 배에 올라타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배를 타는 사람들이라면 대략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배를 탈 때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승선화라는 구두에 가까운 신발을 신게 된다. 보통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조차 신지를 않는다. 혹시라도 바다에 빠지면 수영을 해서 생존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전투화는 벗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선화를 신고 배에 타서 움직이는 소리는 쿵쿵에 가깝지 결코 또각 또각하는 소리가 날 수 없다. 그 배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바지에서 열쇠식 자물쇠를 2번 열어야 했다. 근처 항구가 나름 낚시꾼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기에 난 술에 취한 여성이 어쩌다 이 배에 올라탔나 보다 여기게 되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지? 방에서 먼저 나가 퇴선을 공고해야 하나 싶던 순간이었다. 그 순간 또각대며 들려오던 하이힐 소리가 딱 멈추었다. 그 자리에 멈춰선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고 난 다시 고민을 했다. 혹시 술에 취해 쓰러진 건가?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인기척이 아예 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한참 고민하고 있던 그 순간
그 발걸음이 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마치 하이힐을 신고 뛰는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를 질질 끌면서 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고민할 상황이 아니었다. 뭐지? 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별의별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고 온몸에는 소름이 돋아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군사용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은 안과 밖에서 모두 잠글 수가 있고 밖에서 자물쇠도 걸 수는 있지만 안에서는 그냥 스위치식이던 손잡이를 돌리던 문을 잠글 수 있다. 다만 난 환자였기에 안에서 문을 잠궈놓지는 않았던 터였다. 너무 무서워 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잠근 순간 소리가 바로 방 앞에서 멈춰섰다. 사람인지 무엇인지 정체조차 모를 그것이 내가 있는 방 앞까지 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방문에 창문이 없는 게 천만 다행이었다. 만약 내가 밖을 내다보거나 혹은 밖에서 그것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심장마비가 왔을지도 모른다. 제발 가. 제발. 내가 기도하는 사이 내가 있는 배로 접근하는 배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작전 복귀가 너무 빨라 의심했지만 항상 듣던 그 엔진 소리였기에 안심이 되었다. 간혹 기상이 안 좋거나 바다가 사나우면 현장 지휘자 판단하에 작전을 수행하지 않는 일도 종종 있었다. 난 안심이 됐지만 문 앞에 그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우리 부대배는 다시 복귀했고 이래저래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부대원이 내가 있던 방에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야! 문 열어! 부대원은 문을 두들기면서 소리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 원칙적으로 환자는 혼자 두면 안 되다 보니 군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내가 나쁜 생각이라도 한 게 아닌가 싶었던 것 같았다. 난 힘들게 몸을 가누어 잠긴 문을 열었고 복귀한 선임들과 간부들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야, 인마! 문을 왜 잠궜어? 선임이 말을 했고 차마 있었던 일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냥 무의식 중에 그랬나 봅니다. 난 그냥 둘러댔다. 지금까지도 그것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분명 민간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물리적인 소음이 났기 때문이다. 전역하고 세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잊을 수가 없는 미스테리한 체험이다. 당시 맨션에 살던 친구 집에 놀러갔을 때 겪은 일이야. 시간은 5시쯤. 친구는 맨션 5층에 살고 있었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 귀찮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기로 했지.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깜짝 놀라 발을 멈추게 되었어. 문이 열리자 상복을 입은 통통한 여성이 입구 쪽으로 등을 보인 채 입구를 막듯이 서 있었던 거지. 귀신이라기보단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어.
제 아무리 나라도 비켜달라고 하려니 무서워서 계속 서 있는데 그대로 문이 닫혀버렸어. 결국 못 본 척하고 계단을 통해 5층으로 향했어. 그렇게 3층쯤 올라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보니 딱 5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었지. 5층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다시 쓰나 싶었는데 4층과 5층 사이 계단을 내려오는 여성과 마주쳤어. 엘리베이터 타려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안에 이상한 사람 있죠? 네. 기분 나빠서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여성은 가볍게 대답해 주었고 나는 진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구나 싶어서 친구 집으로 다시 향했어. 그렇게 친구 집으로 도착한 뒤 엘리베이터에 있었던 여성 이야기를 해주었지. 정말 그렇게 민폐 끼치는 놈들도 있구나. 기분 나쁘네. 아직 있으려나? 저녁 먹으러 나가는 길에 확인해보자. 그래서 20-30분 후쯤 친구 집에서 나가며 시간이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있으려나 싶었는데 5층에서 열린 엘리베이터엔 아직도 있었어.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엘리베이터는 다시 닫혔어. 저 사람이야? 야, 무섭다. 그냥 계단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야기했어. 저 사람 뭐야 도대체. 그냥 사람 놀래키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1층으로 내려갔지. 맨션 관리인한테 말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연락할 수 없어? 아마 지금은 무리지. 나중에 연락해볼게.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어. (3층이나) 2층 사람이 누른 건가 싶었지만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지. 야, 그 사람 내리는 거 아니야? 친구의 물음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지켜보고 있었어. 드디어 문이 열렸고 정말 그 여성은 정면을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 그 여성은 기분 나쁜 가면을 쓰고 있었거든. 가면을 쓴 여자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니 쳐다보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대로 천천히 걸어서 떠났어. 야,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하잖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괜히 나섰다가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해. 다른 주민이 벌써 신고했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맨션 관리인한테 내가 물어볼게. 그 후 친구는 관리인에게 보고를 했고 그 이후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 도대체 그 여성의 정체는 뭐였을까?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난 가족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할머니 집 앞에는 계곡이 있어 여름휴가 보내기엔 딱이었다. 난 부모님의 맞벌이로 어릴 적 할머니 집에서 3년간 지냈었다. 비록 작은 동네였지만 내 또래인 친구 5명이 있었고 그중 한 친구는 유독 친했었다. 하지만 3년 후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 가끔 명절을 지내러 할머니 집으로 오긴 했지만 그 친구는 그때마다
친구의 큰 집으로 갔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다. 그러다 여름휴가를 온 그날,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고 할머니께 여쭈어 보니 그 친구의 부모님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이 동네에서는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했다. 당연히 그 친구는 없겠지만 옛날 생각이 나다 보니 친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골목골목 어릴 적 기억이 뚜렷하진 않지만 추억에 젖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친구네 집에 다다를 무렵 그때였다. 내 시야엔 친구가 보였고 집 앞에서 뭘 하는지 쭈그려 앉아 꽃을 꺾고 있었다. 난 반가운 마음에 놀라지도 않고 친구를 불렀다. 야, 오랜만이야. 나 기억나? 친구는 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멀리서 본 친구의 모습은 굉장히 말라 보였다. 어릴 적엔 통통했던 것 같은데 핏기도 없어 보이는 얼굴에 아파 보였다. 기억나. 오랜만이야.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너 이사 갔다고 하던데? 아직 덜 챙긴 짐이 있어서. 정말? 잘 됐다. 나 여름휴가 왔거든. 너무 반갑다, 진짜. 그렇게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너무 반가웠던 친구였기에 할머니 집에는 친구와 만나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예전과 달리 굉장히 조용한 친구로 변했고 주로 내가 이야기하고 친구는 대답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피곤해서 잠을 청했고 한참 자는데 친구는 어딘가를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였다. 처음에는 잠결이기도 했고 그냥 친구가 화장실 다녀오나 싶었는데 그 행동을 3번 이상 반복을 하기에 이상하다 싶어 친구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몰래 친구의 바지 옆에 달린 단추에다 실을 묶어뒀다. 그러나 친구는 한참 자다가 또 밖을 나가는 것이었다. 난 자는 척을 하다가 실타래가 풀릴 때 일어나 어디 가려고 하나 싶어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열자 난 기절할 뻔했다. 친구는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무표정하게 자신의 옷에 묶인 실을 계속 당기고 있었다. 그렇게 난 친구의 모습이 너무 소름 돋아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야기했고 부모님과 함께 그 집으로 다시 왔을 땐 더 깜짝 놀랐다. 그 집은 터만 남은 채로 실타래만 놓여 있었다. 이 일은 어릴 때 있었던 일이다. 난 학원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피곤함에 잠이 들었고 몇 정거장을 지나쳐 버렸다. 동네 길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몇 정거장 안 갔는데도 전혀 모르는 곳이었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실존하는 곳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낯선 느낌의 그곳은 왠지 모르게 거부감까지 느껴지는 곳이었다. 주변 건물들이나 지나가는 자동차, 심지어 그곳의 공기마저도 내게는 낯설게 느껴졌고 그것은 공포감으로 다가왔다. 나는 버스에서 내린 뒤 늦어진 밤 일단 집으로 빨리 가기 위해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가 택시를 타기 위해 택시 정거장에서 기다렸다. 내 앞에 있던 사람이 먼저 탔고 내 차례가 왔지만
택시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도 택시가 오지 않아 그냥 걸어갈까 싶어서 가렸는데 그때 모범 택시 한 대가 왔다. 모범 택시는 비쌌지만 이상한 공포감에 일단 가야겠다 싶었고 집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였기에 그냥 타기로 마음먹었다. 모범 택시가 눈앞에 멈추고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다. 운전석에는 아이라인을 굉장히 진하게 그린 할머니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고 심지어 뒷좌석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타고 있었다. 합승인가? 그리고는 뒷좌석의 남자가 문을 열어줬다. 귀신 택시야. 네?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린 할머니가 귀신 택시라고 한 것을 똑똑히 들었다. 순간 멍했지만 일단 이 택시는 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는 거 탈게요. 그렇게 탑승을 거절했더니 할머니와 뒷좌석 남성은 한참 나를 노려보고는 갈 길을 갔다. 또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서 일반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택시는 모범 택시가 시체를 실어 나르는 연구차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난 많이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미술학원을 다니며 미대를 나왔어. 몸에 도끼 가득한 고3 시절. 처음 미술학원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야.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소를 가르치시던 K 강사 선생님 작업실에 MT를 가기로 했지. 당시 K 선생님은 원장 선생님의 후배셨고 내가 미술학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유명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어. K 선생님은 워낙에 가난하셨던 분인데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으로 꿈에 그리던 커다란 작업실을 내셨어. 하지만 문제는 공동묘지 앞이었어. 거긴 월세가 정말 쌌거든. 암튼 거기서 10년 가까이 작업하면서 화단에서 천재라는 극존칭까지 받으시던 정열적이신 분이셨는데 불과 30대의 나이에 작업실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 당시 우리 학원은 학생이 2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학원이었지. 찻길에서 비포장 시골길에 접어든 후 5분가량 들어가면 K 선생님의 작업실이 나왔고 그 주변은 온통 산과 밭이었어.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무 신났었어. 각박한 도시의 고3 생활을 떠나서 즐기는 MT.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하루의 자유였지. 그렇게 나와 1년 후배인 Y양과 심부름을 하기 위해 다시 차에 태운 후 두 선생님들은 술을 잔뜩 산 뒤 나와 Y양에게 들고 들어가라고 전해주시곤 선생님들은 시내의 고기랑 찬거리를 사러 나가셨지. 점점 해는 저물어져 가고 있었고 Y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왠지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 난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지. 참고로 찻길에서 작업실까진 빠른 도보로 10분 남짓 걸렸고 중간에 집이라고는 폐가 딸랑 한 채가 전부였거든. 근데 그 폐가에 딸린 건물 밖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 옛날 시골집 화장실에 냄새 빠지는 작은 창에서 빨간 두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난 너무 소름이 끼쳤지만 Y에겐 말하지 않았어. 우린 서둘러 복귀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들도 돌아오셨어.
그렇게 우리는 맛있는 삼겹살과 음식을 먹고 담력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 2명씩 짝지어서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산 정상에 다녀오는 거였지. 그렇게 내 파트너는 Y양이었어. 산을 오르는 중에도 역시 난 뭔지 모를 차가운 시선을 느꼈고 그 시선이 우리를 따르고 있음을 직감했어. 당시 2월달이라 갑자기 눈이 내리는 바람에 우리의 담력 테스트는 좀 시시하게 마무리되었고 대신 신나는 술 파티를 다시 열게 되었어. 그렇게 우린 술을 한 잔, 2잔 마셔갔고 살짝 달아오르기 시작하니 누군가 귀신 얘기를 하자고 제안했지. 선생님, 여기 귀신 나올 것 같은데 귀신 얘기해 주세요. 잠깐 니들끼리 놀고 있어. 다들 좋다고 맞장구를 치는데 K 선생님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니 원장 선생님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야. 참고로 작업실은 시골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밝은 회색 벽돌로 지어진 커다란 곡물 창고 같았고 문은 높이가 3m에 달하는 빗장 달린 철문이었지. 그 구석에 선생님이 쉬실 수 있게 작은 벽돌로 지은 방이 한 개 있었어. 선생님들이 들어가신 사이에 우리는 신나게 귀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흥을 돋아주기 위함이었을까. 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어. 문, 창문 할 것 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 그렇게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불어온 겨울바람에 우리가 분위기를 위해 켜놓은 몇 개의 촛불이 꺼져버렸지. 야, 문 안 닫았어? 내 물음에 K라는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신은 빗장까지 걸었다고 대답했어. 문을 등지고 있던 난 직접 일어나서 문을 걸어 잠궜어. 워낙 큰 철 빗장인데다 녹까지 약간 쓸어있어 걸어 잠그는데 꽤 많은 힘이 들어갔어. 그 순간 다시 한번 매서운 겨울바람이 내 등 뒤를 스쳤지. 우리 10명은 동시에 할 말을 잃고는 혼자서 열려있는 커다란 철문을 바라보게 되었지. 내가 직접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 철문은 절대 소리 없이 쉽게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었거든. 순간 여자애들이 무섭다며 돌고래 비명을 질러댔어. 비명 소리를 듣고 2분 선생님이 나오셨고 우린 그간 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 하지만 그 순간 두 선생님의 눈빛과 표정,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놀라거나 믿지 않는 반응이지만 두 선생님은 무서워하시는 게 아니라 잠시 당황을 하셨어. 그러더니 넉살 좋은 원장 선생님이 자리에 앉더니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보시라는 거야. 근데 난 K 선생님의 눈빛이 하염없이 거슬렸어. 그러면서 무언가 눈치를 챈 게 선생님이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곳은 문제의 철문 쪽이 아니라 선생님 방 옆에 달린 작은 쪽창이었어. 그래서 난 슬그머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그리곤 보았지. 바깥쪽에서 그 작은 창문에 다닥다닥 얼굴들을 부대낀 채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는 빨간 눈, 하얀 얼굴의 사람들을 말이야. 그리고는 K 선생님을 다시 보니 아무 말씀 없이 나를 보고 계셨고 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쉽게 알 수 있었어. 너도 보이는구나.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원장 선생님과 나는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워졌어. 그리곤 원장 선생님이 그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자신을 방으로 데리고 간 K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러더래. 형, 여기 귀신 있어요. 간혹 밤에 작업하고 있을 때 바람이 창문을 마구 때리길래 처음엔 바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러다 한 번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저 작은 창문에 수없이 많은 얼굴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창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마치 열어달라는 듯이. 근데 희한하게 그런 날이 되면 귀신이 보이기 전에 느낌이 탁하니 오거든요. 바로 오늘처럼요. 오늘은 안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그래, 맞아. 우리가 눈보라라고 자연스럽게 믿었던 그 유리창의 떨림, 그건 바로 귀신이었던 거야.